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 경제를 이끈 철강 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제도를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가의 중국 철강제와 엔저로 값이 싸진 일본 철강제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 철강 산업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철강은 안 쓰이는 데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뭐 자동차에도 철강이 들어갈 거고 컴퓨터에도 들어갈 거고요. 여러 군데서 쓰이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철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이걸 짚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철강이라 함은 철과 강의 합친 말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아이언 앤 스틸, 일본에서는 테츠도 하가네 해서 실은 철, 아이언과 강, 스틸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소 주기율표의 26번에 해당하는 Fe라는 원자에 네. 다양한 합금 원소들이 첨가된 형태로 여러 가지 기계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금속 재료를 철강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네. 이런 이제 철강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는 탄소 성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성분이 보통 1.7%가 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가 되면 이런 것들을 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이 철강 제품이 갖게 되는 기계적인 성질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네. 실은 이러한 탄소가 들어가는 이유는 철을 만드는 제선 공정에서 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소 함량이 높게 제조되기 때문입니다. 네. 탄소 함량에 따라서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제품들도 좀 달라지게 되나요? 철강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철강은 기본적으로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분야에서 주로 활용이 네. 됩니다. 그래서 철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건설 분야인데요. 건설 분야에 활용되는 철강은 다양한 판재에서부터 실은 최근에 내진, 내화용 강재라든지 또는 건물 외관에 사용하는 칼라 강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에도 기본적으로 철강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동차 한 대당 대략 한 1톤 정도의 철강이 많이 들어가네요. 사용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가 또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든지 아니면 차체의 경량화를 시키기 위한 기가 스틸 또 거기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 분야에서는 이제 LNG용 선박이라든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또 그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철강 제품으로밖에 만들 수 없는 네.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탄소가 어떻게 함유되느냐에 따라서 그 철강의 성분이 바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뭐 잘 늘어나느냐, 단단하냐 이런 걸 에 따라서 좀 만들어지는 제품들도 좀 다르다. 네. 우리가 평소 때 그 부엌에서 쓰는 식칼 이런 것도 철강이에요. 그럼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네, 이제 네. 탄소가 많이 좀 함유가 되어서 잘 늘어난다고 좀. 칼은 또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탄소의 함유량을 좀 네. 적절히 조절해서 네. 끝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네. 만들고 네. 근데 안쪽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연하게 만들어서 네. 그 칼이 성능을 발휘하게끔 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주변에 제가 칼 예로 든 것은 우리 네. 주변에 이렇게 철강이 많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 사실은 제가 우연히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포항제철 네. 종합소 그러니까 지금의 포스코가 만들어진 게 50년 올해 맞습니다. 올해 50년이 됐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1973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 영상 자료들 보면 참 먹고 살기도 힘들 때인데 이렇게 큰 제철소를 지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돼서 이게 세계에 이제 최대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실은 네.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네. 제철소를 세운 것은 당시에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철강 산업을 통해서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산업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밀어붙인 하고요. 거군요. 네. 네, 근데 그것이 다행히도 적절하게 네. 산업 정책이
펼쳐져서 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수출국 중에서는 철강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한 군데인 거죠.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 제품이 수출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필요한데요. 세 가지 부분의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 두 번째는 기술 경쟁력, 세 번째는 서비스 경쟁력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지만 네. 가격 경쟁력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철강사는 전 세계 제철소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네. 정도로 한 단위 공장 안에 여러 개의 용광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최대 고로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 나라는 한 4개 정도를 갖고 있는 제철소들이 고로라고 있어서 하면 용광로를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건 용광로를 네네. 고로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강 제품을 만들려면 쇳물을 많이 생산을 해야 네. 되는데 그 쇳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연속적인 공정을 통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들을 갖고 있으면 네. 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서 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제철소는 고로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 고로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공정을 어느 부분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전체 라인이 다 중지되는 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용광로와 여러 설비들을 한 제철소 안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곳에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네. 오류가 생기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메꿔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네.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은 탄탄하게 기술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 기술적인 것은 두 번째 부분이 네. 되는데요. 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철강 제품을 많이 수출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실은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럽에서 유럽 철강사들이 몰락하고 인도 회사인 미탈사가 프랑스의 제철사인 알셀로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알셀로미탈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사이긴 한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수합병 붐이 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철강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제철 산업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산량을 국내에서 늘려감으로써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네. 물론 해외 진출도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네. 그러면서 생산된 그러면 제품을 어디다 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수출밖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 처음으로 저희가 수출하게 된 것은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였는데요.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는 아시는 것처럼 품질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품 수준이 가장 뛰어난 일본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에너지 업체들, 다른 산업체까지도 진출하게 되는 네.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새롭게 아는 사실이 200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맞습니다. 내수이다가 수출이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수출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네.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임했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많이 없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면 성실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빨리빨리라는 그 네. 정신이 실은 이러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 이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굉장히 세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철강 기업들로 좀 우뚝 서게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잘 해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잘 달려오다가 지금 약간 전환기에 섰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벽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길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포스코가 상당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합니까? 포스코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탄소 네. 배출량을 네.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철강을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탄소 배출이 또 많아지는 그런 구조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좀 어려운 지점인 거잖아요.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매기겠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게 어려움이 되는 건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EU의 탄소 국경 제도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탄소 국경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을 포함해서 전체 6개 품목에 대해서 탄소세를 매기겠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를 유예 기간으로 두고 있고 그때까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026년 1월부터 발효되는 법입니다. 이 탄소 국경 제도에서는 제품 자체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원산지에서 탄소를 만약에 탄소세를 납부하였다면 그것을 면제해 주거나 또 일부 저희가 유예하는 무상 할당량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네. 이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요. 네. 무상 할당량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2034년까지 점차 감소시켜서 2034년 이후부터는 무상 할당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포스코라고 치면은 포스코에서 철강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를 감안을 해서 그때 이제 거기에다 세금을 매긴다라는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얼마나 지금 세금을 매기는지 혹시 네. 실제로는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2030년 정도가 되면 유럽에서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대략 한 160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고 160 유로. 블룸버그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160이라고 하면은 네, 톤당 160유로 네. 정도가 될 것으로. 톤당이면 네네. 엄청나네요. 예. 네. 지금은 조금 낮지만 네. 이런 이제 무상 할당이 감소됨에 따라서 네. 가격이 점점점 올라서 2030년도에 그 정도의 가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다라고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철강을 만들면서 왜 탄소가 나오게 되고 철강을 만들면서 탄소가 얼마나 나오게 되는 건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실은 철강을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철을 만들 때는 철광석이라고 하는 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철광석은 기본적으로 철과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광석, 즉 네. 헤마타이트나 마그네타이트 같은 성분을 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산소를 철에서부터 철 원자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환원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실은 탄소나 수소와 같은 물질인데요. 네. 탄소는 값싸게 현재 기술로는 값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환원제이기 때문에 실은 제철소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네. 또 연료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된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광석은 이제 산소라는 친구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철광석이랑 산소를 헤어지게 하려면 그렇죠. 네, 탄소라고 하는 새로운 매력적인 친구를 붙여줘서 떼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산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녹슬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극도로 녹슨 네. 상태가 네. 결과적으로는 철광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산소가 같이 있는 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떼어내서 만들어야 철강으로서의 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사용할 수 거죠. 있는 그 네, 과정을 맞습니다. 거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탄소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도 많은 것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타개를 하려고 기업들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탄소를. 그런데 네. 이제 탄소를 사용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다른 금속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실은 다른 금속으로 대처하게 되면 네.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속들은 철강보다는 대체로 한 3배에서 6배 정도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또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또 탄소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철강은 현재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금속 제품 중에서 가장 톤당 CO2 배출량을 낮게 배출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저희가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 많이 생산하는 양 때문에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이 많게끔 네.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업들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탄소 대신에 수소를 사용하는 거라고 지금 알려져는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인지. 아, 네. 네. 실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원료로 해서 만약에 철을 만든다면 보통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CO2 배출량은 2톤에서 3톤 정도 사이가 배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크랩을 원료로 해서 철강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 경우는 철강 1톤당 대략 0.4톤에서 0.5톤 정도의 C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기로 쪽으로 생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용광로 대신에 네. 전기를 사용한 맞습니다. 고로를 말씀하시는 전기로라고 있습니다. 전기로요? 네, 네. 스크랩을 이용해서 네. 생산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 전기로를 이용해서 스크랩을 통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전기로 공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품이 제한적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우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강이라든지 아니면 철근과 같은 제품들이 전기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고부가가치를 갖는 자동차용 판재류라든지 아니면 조선용 후판 같은 것들은 전기로에서 생산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대안으로 생각을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실은 이러한 그 고로 용광로에서 배출하는 CO2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네. 있을까라는 것에 사람들이 착목을 하면서 환원제로서 탄소가 아닌 수소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까 그 철광석에서 떼내는 그렇죠. 네, 산소를 떼내는 탄소랑 묶음 말고 수소랑 산소를 묶는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친화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이용해서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온다. 그렇네요. 수소랑 산소가 더해지면 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친환경적인 기술로 가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 기술이? 네,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럽의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하이브리트라는 공정을 개발을 해서 파일럿 단계에서 검증을 마친 상태이고요. 단 그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하고 있는 원료가 굉장히 고급 펠렛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급 펠렛은 전 세계적으로 2%에서 3% 남짓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나머지 광석들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비싸고 소수인 펠렛입니다. 펠렛이라고 네네. 하는 그걸 사용을 해야 되면 지금 많이 만들 수도 없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광석을 사용해서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공정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네. 파이넥스라는 신재선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네. 이 파이넥스라는 신재선 기술에서는 대략 수소를 25% 정도 포함한 상태에서 저희가 환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수소를 사용한 실용화 기술을 개발한 데는 한국이 가장 경험이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철강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수소 환원 제도, 수소 환원 그 방식으로 지금 철강을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만 하는, 그러니까 스웨덴에선 지금 제한적이고 나오기만 한다면 세계 좀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많이들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수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도 수소차로 가려고 하고 뭐 이런 그 각계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소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재생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 수소가 그린 수소인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또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걸 그린 수소까지 가는 단계 자체는 굉장히 상용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예,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그린 수소의 제조 비용이 문제인데요. 실은 아까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있어서도 그 규모의 경제를 네, 달성했기 네.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린 수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는 IRA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제도 안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킬로와트 아워당 2.6센트 네.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1kg당 3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을 지금 이제 발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혜택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현재 이제 수소가 미국에서 1kg당 한 6달러 정도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6달러요. 3달러 네. 정도의 세액 공제를 지원을 받는다면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3달러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수소 가격이 3달러 이하로만 떨어지게 되면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업체들이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에 뛰어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해외에서 이제 개발 중인 상황을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 국내 상황을 지금 짚어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앞서 있고 많이 경험적으로 지금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수소 생산은요. 네. 우리나라에서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호주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네. 한국으로 운송해 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 호주 그 간담회에서도 그러한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의논이 되었고요. 포스코가 갖고 있는 기술력도 결과적으로는 호주 같은 지역에 저희가 수소, 태양광이나 네. 아니면 풍력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변환하거나 저장을 해서 한국으로 실어오는 그러한 형태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전기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자동차 같은 고급 철강을 만들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런 걸 보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신개념 전기로 개발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현대제철은 정말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철소입니다. 네. 일반적인 제철소들은 용광로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기로만을 갖고 네.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이 용광로와 전기로를 같은 제철소 안에 보유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과 전기로에서 우리가 스크랩을 같이 용융하여서 녹이게 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자동차용 판재라든지 네. 조성용 흡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에서는 이러한 용선과 스크랩을 동시에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소 환원된 DRI를 그곳에 첨가하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새로운 형태의 철강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으로 보시면 일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 지금 독특하게 또 그쪽으로 특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시장에서도 네.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네. 가장 많이 판매되고 네. 되는 미래형 차종이지 않겠습니까? 네. 제철 산업에 있어서도 수소 환원 제철이 상용화되는 시기를 대체로 2040년대 후반이나 2050년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답안이 하이큐브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쿠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단계입니다만 일단 우리는 또 지금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중국 철강이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철강을 굉장히 많이 그 저가로 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또 엔저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좀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의 양이 많아서 네. 고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반기 철강제 수입량은 전년도의 동기 대비 10.6% 정도가 증가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입량은 36.8% 정도가 증가했고 일본 수입품도 7.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수입품에서는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형 봉형강류, 즉 철근 같은 형강이나 철근 같은 건축용 자재의 수입이 67.1%가 증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판재류 같은 경우도 32.8%나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열연 강판이 46.9% 증가하고 있고 전기 강판 또한 49.9%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국과 일본 제품의 수입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실은 중국 경기나 아니면 일본 경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네. 흰남노 태풍으로 인하여서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네. 여러 제철소들이 생산에 있어서 차질을 빚게 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잠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철강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네. 불효불급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은 점차 지금 철강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본 경제가 엔저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시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도 실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입품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서비스 경쟁력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로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정부의 지원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서 앞으로 그 철강 산업, 철강 기업들이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길로 가는데 상당히 좀 든든한 좀 뒷배가 되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철강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